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과반수 미달로 부결됐습니다. 무효표 논란까지 커지면서 체포동의안의 개혁 문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다시 뜨거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아들의 학폭 문제로 임명 하루 만에 물러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인 학폭 대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피자 한 판의 배달 비용이 8,000원에 이른다는 배달앱 문제, 소비자와 업주, 배달기사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배달앱 관련 정책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생방송 정책인 이슈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을 예고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소식부터 좀 다뤄보겠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의 공식 부결 선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총 득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과반수 미달로 부결이 되긴 했는데 찬성이 반대보다 한 표가 더 나왔어요. 이탈표가 최소 31표에서 많게는 39표에 이른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상 가결이 된 거나 다름없다.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네. 이제 의미들을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어떻게 될 것인가의 여부를 놓고 많은 분들이 그 압도적인 부결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그런 주장을 했고요. 그렇죠. 특히 여러 의원들의 의견으로는 뭐 5표 정도 내외 나오지 않을까. 2자릿수까지 글쎄 나오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19표. 그러니까 순이탈은 19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 이탈을 무효로 지금 해석을 하는 분위기인데 그게 20표. 그래서 39표가 이탈한 게 아니냐. 네. 민주당의 이른바 친문 비명계가 30명 정도 된다. 네. 9표가 더 이탈했는데 이건 어떤 표현이냐. 지금 설왕설래가 참 많아요. 그래서 뭐 벌써부터 지금 색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뭐 이름표를 작성을 해가지고 목록에서 이분들을 주목해야 된다.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논의까지 지금 있는 모양인데 네네. 사실상 압도적으로 부결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과는 달리 정말 간신히 어떻게 보면은 부결이 된 것과 다름없는 네. 이제 그런 결과를 갖고 왔는데 그리고 또 묘한 것이 찬성표가 139표인데 부결표가 138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표는 오히려 한 표 차가 나왔단 말이죠. 더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 절묘한 결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전국 선거 같은 것도 보면은 사실 유권자들이 뭐 그렇게 서로 사전에 합의를 할 수도 없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 무척 절묘한 결과가 나온다 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169석에 이르는 아주 막대한 의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 사이에서도 이와 같은 절묘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치적인 이탈이란 그런 해석이 이번에 많이 네. 나왔고 눈에 띕니다. 상당수 의원들, 일각에서는 뭐 비명, 반명계 의원들의 어떤 연합이 있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데 무효표 네. 또 기권표로 정치적 엄포를 놨다는 해석이 나오네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 이탈이라는 게 결국은 민심 포비아와 총선 포비아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분석도 누가 찬성표에 표를 던졌을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라면 대체로 수도권으로 보는 거죠. 왜? 그만큼 지금 수도권 민심이 심상치 않다. 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계속 이 사법 리스크는 지속되고 누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과연 선거 때 괜찮겠느냐 이런 민심이 정치적 이탈을 기권이 됐든 무효가 됐든 기권 무효를 합하면 무려 20표입니다.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권이나 무효지만 다음번에 체포동의안이 오게 되면 사법 리스크 누적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거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139가 찬성이니까 20표를 기권 무효를 합하면 159표예요. 이게 절대 과반수가 넘네요. 과반이 되니까 통과되는 거죠. 네. 그런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20분이 넘는 시간을 할애해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했는데요. 핵심적인 대목을 간추렸습니다.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입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즉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사실 표결 전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른바 반란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중대 기로에 섰다. 다시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현재로서는 스스로 내려놓지 않으면 이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스스로 내려놓는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헌법상 원칙에 의하면은 또 그것이 불가능한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44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회기 중이 아닐 경우 현행범이 아니라면은 체포 및 구금되지 아니한다. 체포 및 구금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어제 바로 있었던 그 표결이 국회가 이제 동의를 해줄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이 가결된다고 해서 즉시 뭐 체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실질 심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번에 그 권성동 의원 모델을 따라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2018년 6월이었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이 회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잠시 연기해달라. 그러니까 회기 중이 아닐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스스로 내려놓고 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비명계 혹은 친문으로 인식되는 의원들을 개별로 접촉을 해서 뭐 식사도 하고 설득하는 작업하는 걸로 봐서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을 것이다라는 이제 추측이 많았고, 네네. 그리고 뭐 사실 어제 그 표결 결과를 많은 분들이 압도적인 부결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한 걸로 봐서도 이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렇게 사용될 용도가 아니었는데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악용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48년 재헌국회부터 내려온 그 헌법상 조항인데 네. 이것이 있어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는 폐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작년 그러니까 1년 전쯤에 했었고 또 대선 공약으로도 후보 시절의 공약이었죠. 네, 내놓기도 했었는데 네. 이런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검찰은 일단 국회 표결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불구속 기소로 갈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번 체포동의안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것이라는 그렇죠. 전망이 많잖아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검찰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범죄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 영장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 점은 유감스럽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한동훈 장관의 이 관련된 체포동의안 설명에 그 답이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단 한 건만으로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라는 이야기는 여러 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된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요청. 이 부분은 이제 한동훈 장관이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체포 동의안이 뭐 체포돼서 수감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포 동의안이 사실은 어떻게 명칭이 바뀌는 게 맞느냐면 구속영장 실질심사 동의안이 맞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어차피 법원에 가서 구속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일반인처럼 받아라 이 의미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네이밍, 그 이른바 장명을 좀 달리하면 실질적으로는 체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도 개혁안이 만약 나온다면 용어의 그 장명을 다시 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할 때가 됐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부냐 이게 무자냐 애매한 투표용지 2장이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무려 84분간이나 개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김현주 평론가가 보시기에 이게 2장이 사진으로도 나왔고 무슨 글자였습니까?
글쎄 하도 뭐 시쳇말로 휘갈겨 썼다고 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부를 아마 쓴 모양인데 이제 절대 간은 아니니까 이제 부 쪽에 힘이 실리기는 하는데 그래서 어저께 뭐 84분 지금 저게 동안 이제 이렇게 네. 막 휘갈겨 썼는데 일단 우냐 부냐 뭐 무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저 표가. 그래서 지금 두 장인데 위에 거는 그래도 부 쪽으로 읽으시는 분들이 있고 밑에 거는 이건 뭐 한자 가를 저렇게 휘갈겨 쓴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내놓은 분도 있었다고 해요. 저걸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참 감론을박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저 두 표 때문에 왜 이렇게 표결 결과 발표가 늦어지나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무슨 일이 있나라는 의문을 가지셨을 거예요. 저도 저 장면을 쭉 지켜보고 기다리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이 압도적 부결이라고 했는데 뭐 정말 170표 이상이 나왔는데 저 두 표 때문에 그 숫자 깎아먹는 게 아까워서 그런가라는 네. 생각도 했는 반면에 얄궂게도 이게 저 두 표로 인해서 가부가 바뀌는 상황인가라는 의문도 또 동시에 가졌었는데 네네. 결과가 나오고 보니까 그럴만했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개표가 상당히 지연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은 찬반이 동률로 나오는 것을 막는 효과가 저 두 표로 인해서 나오게 됐고 예예. 체포 동의안이 이 무효표 논란으로 인해서 84분여 정도 1시간 넘게 지연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헌정사에 있어서 좀 보기 드문 일이 아닌가. 초유의 기록이었죠. 네, 이런 네. 논란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 국회의원들에게 뭐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교육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쓰셔야 한다. 네. 한자로 쓰시거나 뭐 한글로 쓰시거나 분명히. 그런데도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거는 정치적 고의가 아니냐. 네. 어떻게 보셨어요? 다분히 그런 그 의원직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국회 사무처 직원이 표결 전에 나와서 이제 거기서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기표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써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어제 그 조정훈 의원과 표결 직전에 방송을 같이 했는데 그 직접 여쭤보니까 그 카텐 친 기표소가 있잖아요. 있죠. 그 안에 들어가도 거기 예시가 있답니다. 그 안에도? 네네. 네네. 가부를 한글 혹은 한자로 이렇게 써 주십시오. 라는 예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잘못해다가 점이라도 하나 더 찍게 되면 이게 무효표가 됩니다라는 것까지도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상세하게 쓰여 있다. 네네. 그러니까 네. 아주 정자체로 이렇게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알아볼 수 없도록 썼다는 것은 내가 차마 가결로 하지는 못하겠으나 이렇게라도 해서 소극적으로 가결이나 진배 없는 네네. 이런 표를 남기겠다라는 정치적 의도가 좀 깃들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투표 방식을 만약에 이 부분을 손볼 때 아예 그냥 전자투표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네. 이런 얘기까지 이번에 나왔어요. 불체포 특권 존폐 문제가 차제.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정책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이른바 외국들, 예, 뭐 예. 일본, 뭐 미국, 예. 프랑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가 두 가지로 핵심적인 것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대체로 이런 특권들은 입법 의정 활동과 관련돼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시대에 따른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먼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헌법 1조 6항에 반역죄, 중죄, 치안 방해죄를 제외하고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미국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 이 연방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모든 형사 범죄에는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형사 문제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노웅래 의원과 관련된 부분도 이거는 불체포 특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수뢰에 관련된 거였잖아요. 그렇죠. 인정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민사와 관련된 부분 다른 내용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형사 범죄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예. 프랑스에도 관련된 특권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1995년에는 상당 부분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장단 전체 의원에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네. 의장단 22명에게 물어봐서 이 부분이 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예. 일본인데 일본이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아하. 그러다 보면 봐라. 일본도 있지 않느냐. 음. 그런데 일본도 관련된 불체포 특권이 이 일본 헌법에 있지만 네. 이렇게 방탄 국회를 열거나 이 부결시킨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아, 그런 있기는 적이 하되, 없다.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이 불체포 특권이 시초로 도입된 국가가 어디냐면 영국이겠죠. 영국. 근데 영국의 경우에도 예전에 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영국도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다 불체포 특권 마음대로 남용 못하도록 다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선진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서 우리도 좀 업그레이드하고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그럼요.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지요. 학교 폭력, 이걸 요즘 줄여서 학폭 하는데 이 학폭 문제가 여론을 그야말로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학폭은 병역 비리, 입시 비리와 함께 이른바 국민 영린이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는데요. 먼저 주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아들 문제와 함께 요즘 연예계도 학폭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모 방송의 트롯 오디션에서 잘 나가고 있다는 이 황영웅 씨란 가수가 있고요. 예능 프로그램에 김다영 씨라는 여성 선수. 요즘 한창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이런 그 논란에 휩싸여 있죠, 지금? 각종 오디션 프로가 등장을 하면서 사실상 재능은 있지만 일반인으로 있다가 이제 이게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서 이 사람의 이제 과거 행적이 문제시가 되는 거죠. 네네. 지금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던 학창 시절에 그부를 정말 그 괴롭힘을 심하게 했다는 이런 내용들이 댓글로 나오면서 네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트롯 오디션에 나온 황영웅이라는 이 참가자가 그 폭로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저지른 일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작진들은 이 상당히 우승권에 접근하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이를 좀 감싸는 듯한 그런 네. 태도를 보이면서 이것 또한 함께 게시판이 불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프로그램이 불타야 되는데 이 맹렬하게 비난하는 그 일반 시청자들의 의견이 아주 네네.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피지컬 10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즘 한참 잘 나가는 프로죠. 네, 여기에 등장을 한 김다영이라는 분도 역시 학폭 의혹 논란에 휩싸이면서 현재 관심을 모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좀 얼마 전 일이 됐습니다만 학폭 논란의 배구 선수죠. 쌍둥이 자매인데 이재영, 이다영. 이래서 문제시가 됐는데 사실상 이렇게 가해자들의 경우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학폭 피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도 어디에서 고통받고 있는지 모른다는데 논란의 핵심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황영웅 씨, 과거에 자폐증을 가진 동급생을 죽일 듯 괴롭혔다. 이게 이제 주장이긴 합니다만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꽃으로라도 때리지 마라. 꽃으로라도. 예, 말로라도 때리지 마라. 네네.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황영웅 씨가 이 다른 경연 프로그램에 이 가수가 배출됐던 임영웅 씨와 이름이 똑같아서 상당히 관심을 모았거든요. 그렇죠. 영웅이는 노래를 다 잘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죠. 그래서 이 방송국의 프로그램에서도 초반에 상당히 조명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자폐 학생 약자잖아요. 이게 더 나쁜 겁니다. 우리가 동안이라는 영화에도 나오지만 충격적인 폭행 주장이 나왔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 여친과의 문제도 데이트 다툼이 있었겠죠. 네. 또 하나는 이제 군대에서까지도 논란이 나오거든요. 군대도 왜 상급자가 부하에게 이렇게 얼차례를 줄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요새는 용납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각종 논란이 지금 황영웅을 휩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일각에서는 이 황 씨의 프로그램 하차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황 씨는 공개 사과를 하면서 활동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해당 방송사는 감싸기 대응으로 출연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지금 그 비판에도 휩싸여 있습니다. 파문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또 중요한데 본인은 사과했습니다. 그러면 사과하면 그게 없어집니까? 네. 사과가
책임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네. 문제는 이 프로그램에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주저주저하면서 결단을 못 내리는 게 뭔가 저 프로그램 흥행과 관련되지 않겠냐 이런 욕심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뒀다가는 이 경연 프로그램의 이미지만 더 망칠 수가 있죠. 빨리 어떻게든 내용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이 제작진이 다소 이 문제를 안이하게 보지 않느냐 이런 대처 방식을 놓고 시청자들 사이에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심위에도 민원이 밀려들고 있다. 이게 좀 저도 좀 읽어봤는데 간단한 문제는 아니던데요. 그러니까 해당 방송국의 프로그램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네. 방심위에도 이거는 제고해야만 한다라는 시청자들의 의견이 아주 뭐 쇄도하고 있다는 거죠. 네. 사실상 이 황영웅 씨가 폭행 전과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뭐 치료비 합의금조로 300만 원을 선고받고 지급한 예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 제작진 입장에서는 뭐 스페셜 방송이라고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 중에 좀 재미있는 내용들을 편집해서 내보내는 것에도 사실상 재방송인데 네. 뽑아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에도 이제 그대로 내보내고 네네. 앞으로 이제 준결승, 결승 일정이 있는데 일부 그 사전 녹화에도 참석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네. 이제 하차 방침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프로그램의 그 내용만을 어떻게 보면 무기로 삼아서 이 사람을 그냥 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입장들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방심위에서는 이런 민원을 접수하고 내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요즘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지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입니다. 송혜교 씨 주연의 이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이 글로리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예. 이른바 학폭 고발 릴레이도 펼쳐지고 있다. 이런 그 나비 효과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바람직한 것이죠. 저도 이제 더 글로리 이 드라마의 덕후가 됐는데 OTT에서 인기 1위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또 송혜교 배우가 워낙 또 한류를 이끌고 있는 배우이다 보니까 그렇기도 한데 중요한 건 이 내용이 정말 처참할 정도로 학교 폭력의 실상을 고스란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모든 학생이 또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하나의 사건이라도 없어져야죠. 이제 그런 역할에 이 K 학폭 드라마 더 글로리가 나비 역할을 하고 있는데 태국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 드라마를 보고서 그동안에는 주춤하고 용기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힘드는데 고발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이면 이제 이 드라마가 그런 일으킨 나비 효과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폭력이 정말 소름 돋는다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이걸 통해서 태국뿐만이겠습니까? 다른 동남아 또는 유럽에도 그런 게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만약 학교 폭력이 전 세계적으로 근절된다면 이건 말 그대로 좋은 나비 효과, 카오스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아들의 학교 폭력 가해 문제로 임명 하루 만에 물러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실도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지금 나선 건데 네. 어떤 거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상당히 화가 났다고 합니다. 뭐, 내용을 몰랐겠죠. 네. 상당히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던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지명자인데 결국 아들 문제입니다. 아들이 5년 전에 한 방송에서도 공개됐듯이 학교 폭력과 관련이 있다. 그분을 친구에게 이 폭력 어떤 어느 폭력이 됐든 어쨌든 이걸 가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또 친구들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말들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사실상 이제 학교 폭력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빨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정순신 전 내정자는 두고 반성하며 살겠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금정입니다. 왜냐하면 셀프 체크를 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관련된 거 예, 아니오를 체크하게 그렇습니다. 돼 있죠. 그래서 자녀와 관련된 소송권이 있나라는 문항에 있었죠. 대부분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정순신 전 지명자는 아니요.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될 일인 거죠. 사실 검색창을 쳐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5년 전의 프로그램이 이름은 안 나오지만 네. 누가 보더라도 그 크게 화제가 됐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럼요. 아버지가 변호사고 이 셀프 기재를 잡아내지 못한 게 이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정순신 전 본부장이 아들의 학폭 소송전을
1심, 2심 나가서 대법원까지 몰고 간 데 대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가정 내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파악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상 그 학폭위가 구성이 되고 거기서 전학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이 지금 그 학생과 그 아버지인 정 변호사가 이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네네. 이것을 재심을 청구하고 말씀하셨다시피 소송전으로 가서 1심에서 3심까지 가는 동안 시간은 1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피해자는 여전한 불안을 호소를 했고 그러다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는 와중에 대입에 어떻게 보면은 대학 입시에 좀 뭐 방해가 될까라는 것을 생각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때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녀를 타이르고 사과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공직자 아니었습니까? 이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으로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서울지검장이 윤 대통령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고위공직자가 이걸 소송전으로 끌고 가 하는 것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네. 것이죠. 피해자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소송전으로 시간 끌기를 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따라서 대통령실에서도 이와 연관해서 학폭을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대변인 명의로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예비 공직 후보자가 본인이 이 검증에 이제 필요한 그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있는데 셀프 검증서죠. 그렇죠. 내가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고를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의 원피고로 관련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다 떡하니 아니오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그건 참 대담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오라고 했었어도 이게 검증이 이루어지기는 한다고 하는데 따라서 이것이 이제 검증이 제대로 됐느냐라는 문제도 함께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자 윤 대통령은 모 대학, 뭐 연세대학교입니다. 이 졸업식장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주호 교육부총리를 이 자리에서 만나서 학교 폭력을 뿌리 뽑을 대책을 하루빨리 보고해라 이런 긴급 지시를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이죠.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 명예 교수. 네. 예. 그 인연도 있고 또 본인이 연희동에서 예전부터 살았기 때문에 고시 공부할 때도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많이 했다. 알려졌죠, 그 네, 사실은. 이런 네. 인연으로 해서 이제 연세대 졸업식에 참석을 해서 연설을 하는 와중에도 네. 평상시에 많이 강조를 하는 자유에 덧붙여서 공정이란 단어를 무척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순신 변호사와 연관된 학폭과 연관이 돼서 공정에 관한 가치를 많이 강조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교육부에 이걸 계기로 해서 학폭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라는 지시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네네.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 이것은 반드시 교육 현장에서 없어져야 한다는 점을 재삼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이런 지시를 받은 이주호 교육부총리도 이례적으로 또 신속하게 대책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르면 이달 안에 어쨌든 네. 대책을 좀 내놓겠다고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신속하게 또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학교 폭력 예방 관련된 법률들이 다 10년 이상 지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최근 사안과 관련된 사회적 제기되는 우려와 개선 필요성을 논의할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네. 미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3월 말 안으로는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 내일이 이제 3월 1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빨리 좀 대책이 나와야 될 거고. 그럼요. 졸속이 되면 안 되겠죠.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꾸준히 해왔고 저도 담당을 한 적도 네,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각한 그런 내용들을 속 내용까지 들여다보면 사이버 불링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조치가 마련돼야 되겠죠. 네. 학교 폭력 문제가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이른바 촉법 소년에 대한 문제도 다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촉법 소년의 나이를 내리겠다는 공약을 내놨었는데요. 한번 듣고 그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일단은 1단계로 13세까지는 범행의 그런 잔인함, 중대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게 소년원의 그 보호 처분 2년 가지고는 도저히 피해자나 또 사회적으로도 범죄 예방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그런 중대 범죄들이 13세에서 14세 사이에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라든가 주변에 피해자가 있거나 그런 범죄 위험성에 대해서 좀 느끼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약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정책, 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나요? 그 촉법소년, 그러니까 예전의 어린이가 지금 이제 어린이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과는 너무나 상황이 달라졌고, 네. 그리고 뭐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뭐 강도 이렇게 좀 상당히 무거운 범죄에 관여하는 이를테면은 14세 미만이 상당히 많아졌고 또 특히 네네. 13세 미만, 그러니까 13세에서 14세 사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향을 1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방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상으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동훈 장관도 취임 직후에도 네네. 촉법소년 하향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촉법소년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할 경우에 하지만 이게 좀 반대 의견도 또 있긴 하거든요. 그렇다면서요? 법원 행정처 같은 데서는 이것을 보호 처분과 함께 교육을 병행해서 이들을 좀 교화하는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상당히 그 마지노선에 있는 것 같아요. 13세에서 14세 네네. 사이. 이제 이것이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법원 행정처와 법무부의 입장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다른 선진국들과의 예와 비교해 봐서도 13세로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대개 그런 정책이 지지부진하다가 어떤 네. 큰 사태를 만나면 또 급물살을 타기도 하니까 이번 사태가 또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가 준비한 핫정책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배보다 훨씬 큰 배꼽이 됐다는 배달앱 정책 집중 점검해보는 순서인데요. 먼저 테마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배달비 쓸 돈으로 사이드 메뉴 하나 시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가까운 데 매장에서 포장하러 가고 있어요. 지난 3년간의 코로나로 인해서 상승세를 탔던 배달 음식들, 요즘은 매출이 좀 주춤하고 있다는데요. 단순히 코로나가 좀 잦아들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요. 뭐 물론 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눈에 띄는 것은 지난 3개월여 동안 네. 월간 앱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이 넘게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줄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 초부터 가맹점 수수료 개편이라든지 뭐 프로모션 종료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배달 앱 차원에서의 수익성 개선 여건들이 좀 바뀐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단건으로 배달식 주문을 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 집으로 온다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단건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 배민원 뭐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하나만 주문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거치지 않고 오기 때문에 빨리 배달이 된다라는 것인데 최근에 프로모션 같은 걸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을 중단하고 수수료도 올리고 이제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배달 수수료가 500원에서 1,000원 정도 오르는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실상 온라인에서 설문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배달비가 더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빨리 오는 것보다 난 배달비 더 조금 내는 게 더 중요해 네.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소비자의 76.3%가 배달비가 저렴한 옵션을 원하고 11.6%는
빨리 오는 걸 더 좋다. 이제 압도적이네요. 이렇게 대답을 네.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봐서도 10명 중 7명은 배달비에 부담이 간다. 이렇게 이제 대답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실제 배달비가 상승하자 배달 대신 포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늘었다고 하는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배달비 쓸 돈으로 사이드 메뉴 하나 시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가까운 데 매장에서 포장하러 가고 있어요. 배달은 좀 줄었어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배달은 줄고 포장은 줄고. 그때는 배달을 시켜 먹었었는데 배달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막 7, 8천 원 되니까 부담스러워서 잘 안 먹게 되고. 네, 식당에서도 들으신 대로 역시 이렇게 배달이 줄어든 걸 체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는 어느 정도인 겁니까? 실제로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음. 상당히 큰 폭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이 향후엔 더 높겠고요. 네. 일단은 이 거래액을 보면은 지난해 7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거래액 자체가 거래액. 금액 자체가 줄고 있는데 네네. 지난달 같은 경우에 이 3대 배달앱 사용자 수 얼마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오, 모르겠네요. 우리가 배달 진짜 많이 합니다. 3천만 명이 넘습니다. 3천만이죠. 예, 3천만 명이 넘는데 전년 동월보다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한 600만 명이 준 거예요. 거의 그때는 3,600~700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음식 배달 거래 금액인데 작년에가 이제 26조 원이거든요. 26조 원인데 전년 대비 성장세가 상당히 좀 주춤해지고 있다. 네. 근데 이제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하나는 이제 리오프닝.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먹으면 되는데 왜? 그러니까요. 이런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이 이유를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배달비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중국집 배달료 그러면 뭐 1,000원, 2,000원 아닌 경우도 많고 중국집은 그냥 공짜로 배달해 주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랬잖아요. 동네 중국집은. 근데 뭐 7,000원, 8,000원, 심지어 10,000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배달비가. 네. 소비자들이 이렇게 치솟는 배달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토로를 하자 배달업체들은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 추세다 보니까 지금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달비가 너무 올랐다는 소비자들의 불만 제기가 일자 소규모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식당 측에서도 배달 수수료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배달료를 낼 뿐만 아니라 만약에 23,000원짜리 피자를 한 판 주문했을 경우에 자영업을 하시는 피자집 주인 같은 경우에도 배달비가 8,000원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세 조각이 배달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3,000원짜리 피자를 팔았을 때 식당의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2,200원 정도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손해는 아니지만 본인이 들인 공과 시간과 여러 가지에 비해서 너무나 배달비 부담이 크다는 것이죠. 네. 사실상 남는 게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뭐가 남느냐 뭐 이런 그 볼멘 소리가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일각에서는 배달비가 인상되는 것은 배달 대행업체 측에도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배달 기사들이 부족해지자 배달비를 어쩔 수 없이 올렸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게 경제 논리입니다. 수요 공급의 법칙이거든요. 배달 기사 수요는 많아지죠. 네. 배달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배달 기사 수요 많아지는데 배달 기사가 충분할까요? 아니거든요. 공급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배달 기사 인건비가 더 올라갑니다. 그럼 배달 기사 인건비 어디에 포함되죠? 배달료에 다 포함시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행정동이 아닌 배달 거리별로 이 배달 비용이 다르게 책정된다고 하는데 네. 이게 꼼수라는 얘기는 뭐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박 앵커께서 아파트가 만약에 큰 도로에 있는 동이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럴 수도 그럼 있죠. 배달료 더 내셔야 돼요. 아,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도 이제는 안쪽에 있는 아파트 동에 대해서는 돈을 더 물리는 겁니다. 네.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배달앱에서는 거리별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배달료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관계자 이 이야기는 이런 거죠. 거리별로 거리 책정해가지고 우리가 돈 매기는 거다.
배달료를 책정하는 거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소비자들이 더 어이없어 하는 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배달 앱에 표시된 음식값이 매장보다도 더 비싸게 등재돼 있다. 이런 얘기는 또 뭔가요? 똑같은 음식인데 네. 그리고 똑같은 식당인데 내가 그 식당에 가서 먹는 거하고 그 메뉴를 집에 시켜서 먹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총 조사 대상 1,061개 가운데 불일치로 나오는 것이 50% 과반수네요. 과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배달앱에서는 평균 가격이 6,702원인데 반해서 매장에서는 6,081원. 그러니까 거의 10%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을 내가 매장 가서 먹는 거하고 네. 집에서 배달시켜서 먹을 때 10%의 가격 차이가 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기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소비자의 입장도 있는가 하면 또 네네. 반면에 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다. 그러네요. 이런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달뿐만이 아니라 예. 배달 앱에 있는 포장 주문을 이용할 때도 배달 앱에 등록된 비싼 가격을 내야 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배달 앱을 이렇게 모바일 폰, 휴대폰에서 보잖아요. 그럼 배달 앱에 등록돼 있던 메뉴 가격이 실제 식당 가서 그 음식을 주문할 때보다 더 비싸게 책정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배달 말고 포장하면 싸겠지 생각하는데 배달 앱에 올라 있는 메뉴의 가격은 포장을 선택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직접 가서 사는 것보다는 더 비쌀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불신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배달앱 자체 우리가 무슨 소비자들 호구냐 가격을 아예 올려놓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네.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배달비 인상 자체를 규제해야 한다. 그런 목소리를 지금 높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실링캡을 도입하자는 이야기인데 설득력이 있어요. 미디어 리얼 리서치 코리아 조사 결과를 보면 얼마나 올랐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10명 중에 8명 이상이니까 압도적인 거죠. 네. 너무 많이 올랐다.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배달 앱의 수수료를 좀 규제하자. 실링캡을 좀 두자.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중요하고 제가 직접 이야기를 해보니까 약간 이 배달비 금액을 이 범위를 둬놨어요. 그러니까 4,000원에서 10,000원까지. 그리고 언제 4,000원이고 언제 8,000원이고 언제 10,000원인지 뚜렷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하. 예. 그래서 정부 당국이 이와 관련해서 이른바 배달비 공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데 배달비 공시제 과연 뭔가요?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부과되는 그 배달비가 어떻게 보면 외식비 물가 상승의 주 범위다. 그럼요.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고 네네. 배달비를 소비자가 직접 비교해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좋은 취지의 이제 제도이기는 합니다. 예. 가격 변동성이 있을 경우에 이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소비자 차원에서 배달제가 그 배달료가 공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이제 배달비를 조사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올린다고 하는데 네네. 이거 이제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지금 있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네. 이용하는 사람이 한 달에 한 500명 정도에 그친다면 네. 이건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배달비 공시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소비자들도 많고 그렇네요.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비교해서 내가 이 배달앱이 더 싸니까 여기에 주문해야지 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 배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더 되더라도 주로 이용하는 배달앱에 가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무용론이 제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눌러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네. 안 그러니까 또 비싼 거 찾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 6개월 동안 이게 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평균 조회수가 500건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뭐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3천만 건 이렇게 배달이 되고 있는데 네네. 그 조회 자체가 뭐 그렇게 몇백 건에 불과하다면 있으나마나한 정책이 아닌가 뭐 이렇게 지적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네. 자, 이 문제 상당히 복잡합니다. 어쨌든 이 배달앱 문제는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식당 그리고 배달 기사분들까지도 연관이 돼 있는 문제인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잘 되고 있는지 또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3월로 예정돼 있는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위해 우리나라에 오는 핵추진 항모의 상징,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항모 소식, 그리고 서민의 술 소주값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병당 6,000원을 넘어서서 5,000원을 넘어서서 6,000원까지 간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웃지 못할 애환도 집중 분석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